자, 다음에 이제 볼 것이 페이지 134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현행범인 내지 준현행범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준현행범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판례 공부할 때 또는 기출문제집 볼 때 범인으로 불리며가 아니라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은 2020년 전까지는 호창이니까 그 말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 도둑이야 이렇게 불리면서 도망가고 있는 놈, 이게 준현행범인이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작물이라든지 범죄에 사용했다고 볼 만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놈,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는 때, 예컨대 살인죄의 경우에 피 묻은 옷을 입고 뛰어오고 있는 놈, 그리고 이제 누구냐고 모르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놈, 이런 놈들이 바로 이른바 준현행범인이고, 이걸 앞자 따가지고 추소, 바로 흔도라고 되어 있죠. 추소, 흔도. 말은 안 되지만 계속 되뇌이면 말이 됩니다. 추소, 흔도. 그리고 이제 위에 판례 134페이지 보시면 준현 판례가 있는데 당연하죠. 바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했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 상태로 보아 사고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건 바로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현행범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범인 범죄의 명백성입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현행범이 되려면 바로 체포 시점에서 특정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해야 돼. 그러니까 특정 범죄의 범인이 명백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니은번 외형상 죄를 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구속력 부당성이라든지 위법성,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그게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 현행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할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간통행위입니다. 간통행위는 구속요건의 당성도 없죠. 그러니까 간통행위를 한 자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건 현행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포할 수가 없다는 거. 자, 형사 미성년자의 절취행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2살짜리가 뭘 훔치고 있더라고. 현행범인 아니야? 이건 체포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건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책임이 없잖아.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절취행위 같은 경우도 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정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범을 체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디귿번, 처벌 조건이 결여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 친족상도례, 자식이 아빠의 시계를 훔치고 있어. 그러더라도 이건 처벌 조건이 처벌되지 않잖아. 이런 경우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소추 조건의 존재는 체포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소추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가 없더라도 현행범이니까 고소가 없다고 해서 체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십시오. 기억, 니은, 디귿 있고, 자, 3번 체포의 필요성 앞에 별표. 이게 중요해. 이게 시험에 나와요. 왜? 우리 법조문에는 없는데 우리 판례가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행범인 체포 경우에도 체포 필요성이 요구되는가? 체포 필요성이 뭐라고? 체포 필요성,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행범인데, 우리가 현행범인데 지금 이놈이 도둑질하고 있어. 지금 범행 실행 중이야. 알겠죠? 그리고 특정 범인의 범인이 명백해. 그런데 문제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어. 그런 경우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안 됩니다. 우리 판례는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현행범인 체포 경우도 체포의 필요성을 요합니다. 이게 중요해. 시험에 너무 잘 나와. 그래서 잡읍시다. 3번
체포 필요성, 기억번,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체포의 필요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견해 드립이 있지만, 자, 니은번 판례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알겠죠? 이것이 왜? 그래서 우리 판례 보십시오. 1번 봅시다. 1번만. 1번에 자, 첫째 줄,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바로 이것들은 다 공부했어. 행위의 가벌성, 범죄 성립이 갖춰졌어야 돼. 그리고 바로 처벌 조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빠의 물건을 절취한 아들은 현행범인이 바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가벌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서는 가벌성이 있어야 돼. 그 행위가. 그리고 범죄 현행성. 우리가 지금까지 떠들었죠. 현행성. 그리고 시간적 접착성. 그런데 마지막 범인 범죄의 명백성. 자, 거기까지는 공부했는데 그것 외에도 범인의 명백성 외에도 체포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바로 영장주의 위반이기 때문에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가 된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방금 적시한 요건과 아울러 체포의 필요성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으로 봐.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 이걸 꼭 알아두십시오. 우리 2번 판례도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132번도 바로 금방 떠든 거. 넷째 줄, 체포의 필요성 또는 필요성, 즉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4번 비례성의 원칙. 아까 말한 것처럼 경미사건의 특칙입니다. 비례성이 바로 적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현행범일지라도 체포의 필요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또 적합하고 또 상당하고 필요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적필상. 자,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 기억번, 이게 바로 경미사건의 특칙입니다. 다액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당하는 제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하나요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이걸 갖고 또 장난을 칠 수도 있는데 그 차이점은 좀 미세한데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통상체포의 경우는 여기도 경미사건의 특칙이 적용돼. 물론 긴급체포는 안 돼. 그런데 통상체포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거가 분명하지 않는 때가 아니었어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야. 그러니까 주거 부정. 통상체포의 경우는 주거 부정의 경우에는 바로 경미사건의 특칙이 적용돼. 그런데 지금 이 현행범 체포는 법정 뭐라고 했어?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돼 있어.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하나요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현행범 체포만, 이 상황에 이것만 주거 부정이 아니라 주거 불명. 그러니까 주거 부정하고 주거 분명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통상체포라든지 구속 같은 경우는 경미사건의 특칙이 주거 부정이야.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야. 그런데 이 현행범 체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주거 부정이 아니라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야. 이걸 갖고 또 장난을 칠 수 있어요. 법적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 꼭 좀 조심해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의 바로 경미사건 특칙은 기억해 보면 둘째 줄, 주어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하나요. 이게 주거 불명입니다. 주거 불명 한자로 압축하면 주거 불명, 주거 부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거 불명이니까 밑에다가 주거 부정 X, 주거 부정이 아니라 바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하나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경미사건의 특칙에 대한 이른바 우리 통상체포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주거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니까 우리는 뭐 그 미세한 차이점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법조문에 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제 다음에 디귿번 동그라미. 이것도 제 생각은 출제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판례라면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판례가 아닌데도 출제했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아까 경매 특칙에서 이것도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경범죄 처벌법상에 보면은 보통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또 범죄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다액 50만 원 바로 미만, 50만 원 미만만,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뭐야? 그게 그 경비사건의 특칙이잖아.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만 경비 특칙이 적용되는데, 만약에 50만 원이 아니다, 예컨대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이건 경비사 특칙이 적용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우리 경범죄처벌법에 방금 말한, 아까 말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있는데 60만 원짜리도 있다? 6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어요. 그게 딱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그러니까 그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범죄지만 이건 경미사건이 아니야. 왜? 다액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그건 60만 원 이하니까. 그 범죄가, 자, 디귿번 보십시오.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1호 2호에 강공소에서의 주치소란죄. 그러니까 강공소에서 술 먹고 깽판 부린 거, 주치소란과 강공소에 대한 거짓 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제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말로 신고한 경우,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범죄가 없는데도 사람 죽였다고 거짓말로 신고하는 거, 산불이 안 났는데 산불 났다고 신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경우가 바로 거짓 신고인데, 공무소에서의 강공소의 주치소란과 거짓 신고는 이게 법정형이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즉 주거가 분명해, 명백하더라도 바로 현행범 체포할 수가 있어, 없어?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범죄,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법조 문제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솔직히 경범죄처벌법이 이런 죄 있는지도 몰랐어, 솔직히. 강공소 소란죄라든지 주치소란죄라든지 거짓 신고죄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여러분 그 기출문제 보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례라면 이해가 돼. 판례도 아니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가 긴급체포에서 장기 3년 바로 이하인데, 거기에 협박죄, 폭행죄, 과실치사죄 내가지고 내는 거. 그러니까 똑같아. 그런데 이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는 해. 그러니까 이 두 개 범죄, 강공소 주치소란죄하고 거짓신고죄는 다액 6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경미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까 우리가 긴급체포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현행범 체포, 이건 우리 형법에서 공부했어요. 현행범 해당 여부의 판단은 언제? 체포 당시입니다. 사후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야. 그래서 1번 판례 두 줄만, 1번에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에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후에 의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 정도만 보고, 이건 우리 총론 때도 이게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다음 넘어갑니다. 136페이지 3번 현행범 체포 주체 기억번, 누구든지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든 사인이든 바로 불문한다. 자, 고지 의무가 나와 있죠. 기억번, 고지 의무는 누구한테가, 생각해봐. 사인에게도 고지 의무가 있을까? 미란다 원칙? 사인은 있는지도 몰라.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고지 의무가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자, 고지 의무, 아까 말한 거 요의 변변진, 알겠죠? 요의 변변진, 진술거부권도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참, 여러분이 그 형소법을 비롯한 이 형사절차법의 발전을 보면 갈수록 누굴 위한 법이야? 수사기관을 위한 법이야? 피해자를 위한 법이야? 범인을 위한 법이야? 범인에게 보다 도움되는 법들이야. 나는 아주 이게 불만이야. 나는 형소법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형법은 좋아해. 그러니까 마인드가 경찰 마인드 같아. 여러분 어때? 형소법이 좋아, 형법이 좋아? 그래, 형법이 좋아야 돼. 그게 경찰의 바로 적성에 맞는 사람이야. 형소법은 보면 형소법의 발전의 역사는 피의자, 피고인 보호의 발전의 역사야. 알겠죠? 요즘은 인권단체에서의 인권, 동물보호단체에서의 동물이다. 이것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더 중시하더라니까, 요즘은. 하여튼 이상해. 그래서 나는 참 안 맞아. 여기도 보면 봐. 옛날에는 현행범 체포할 때 여의 변명만 있으면 돼. 그것도 솔직히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현행범 체포할 때 쓸데없이 여의 변명 말한 거, 그것도 나름대로 정말 수사기에 성의를 다한 거야. 왜? 생각해봐. 그거 어색한 겁니다. 불편하고 귀찮고 어색해요. 현행범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제 형사야. 여자 경찰인데 체포했어, 현행범을. 아는 분이야? 몰라. 모르는 분한테 말 붙이는 거 어려워. 그런데 거기서 봐봐. 체포하면 막 이놈이 반항하고 있을 거야. 반항하는데 딱 채우고 가만히 있어. 채워가지고 당신은 범죄 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생님 말씀 막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말하잖아. 굉장히 어색하지 않겠어? 나 어색해. 보고 있는 나도 어색해 막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 막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를 막 범죄 요자며. 이런 귀찮은 것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어. 자, 이것도 어차피 법에 요구하니까 했어. 그런데 진술을 거부권도 고지하라네. 수사 준칙에서 또 그것도 법도 아닌 대통령령으로 또 이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진술 거부권도 고지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피의자, 피고인의 보호의 역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경찰 되시면 진술 거부권도 고지해줘야 돼. 진술 거부권도 일명 묵비권. 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범인들이 경찰을 만만히 봅니다. 만만히 봐가지고 수사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직 갈 때 느끼면 진짜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꿈에 그린 오매불망, 경찰 포순이 포들이만 봐도 막 흥분되고 그러겠지만 막상 되면 내가 왜 이 경찰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회의감을 느끼는 데도 많을 거야. 굉장히 경찰이 힘든 일이에요, 실은. 위험한 직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명의식 없으면 경찰 쉽지 않아요, 소명 없으면. 물론 옛날 같은 경우 그래도 좀 편했어. 이제는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요, 10년 내에 이제 범인들이 총 가지고 다닐 거야, 총 가지고. 이제 총도 러시아산 밀수입해가지고, 지금 마약도 꽤 들어와 있잖아, 마약도. 이제 총도 불법 물기 수해가지고, 마약사범 검거하다 총 맞아 죽을 수 있어, 이제. 마약한 놈들이 총도 가지고 있다니까. 뿅 간 상태에서 깊이 생각하겠어? 총으로 쏴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죽을 확률이 더 높아졌어, 이제. 그때는 잘해봤자 칼밖에 없어. 칼로 찌른다 해가지고 꼭 죽은다는 보장은 없죠. 병원에 가서 한 달 누워있고 그러면 되지만, 이제 총이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범인 검거 수사에 갈수록 어려워져. 그리고 조금만, 옆에, 옛날에는 혼자 두고 1대1로 했어. 맞짱 떴어. 그러니까 반말하고 막 날렸는데, 지금 누가 있어? 변호사가 옆에 있네. 자기보다 법을 잘 아는, 나이도 많은, 이제 신문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응? 그리고 피해 신문할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잖아. 하다가 보면 변호사가 나가시죠 그러면 같이 가버려. 이거 황당한, 지금 나 지금 막 시작했는데. 인정신문부터 또 바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자, 이름 그러니까. 괜찮아요. 대답 안 할래요. 그럼 어떡할게요, 이거. 대답 안 하고, 이거. 계속 서로 멍하니 얘기하고 기다리기만 해. 이 오석한 시간. 이름 좀 말하라니까. 그러니까. 싫다니까요? 그러면. 저 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간다 하면 가야 돼. 또 보내줘야 돼. 그게 이제 여러분이 경찰을 보면 앞으로 얘기했지만 형사소송법이 발전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는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자, 그럼 그렇고. 자, 니은번. 자, 검사사법경찰관리가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도 중요해. 니은 동그라미. 바로 이때 조심할 것은,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누가 사법경찰관에 체포했을 때, 현행범 체포했을 때는 그거 말해야 되는데, 사인은 고지무가 없어요. 근데 사인은 현행범 체포가 어떻게 해야 돼?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인도 받았어. 인도 받으면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그 어려운 걸 왜 나한테 맡겨, 또 이제. 너가 좀 미리 하지. 사인한테, 너가 하지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그거 안 돼. 여러분이 해야 돼. 알겠죠? 인도받은 즉시. 자, 우리 교재 인도받은 경우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바로 사인은 고짐없다 해가지고 바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여기도 마찬가지야. 체포에 수반하는 압수수색 검증. 자, 첫 번째가 기억번 체포 목적의 수색입니다. 검사,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바로 영장 없이 타인에 주거나 뭐 간소하는 가혹 등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수색. 그러니까 체포 목적의 피의자 수색은 영장이 필요 없고요. 수색영장 필요 없이 수색할 수 있고 사후영장도 필요 없어요. 사후의 영장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봐봐. 여기는 통상 체포와 달리 가료가 있어 없어? 가료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이유가 없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 통상 체포 경우만이야. 그래서 긴급 체포, 현행 체포는 그런 조건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현행범 체포할 때 필요할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가지고 피의자를 수색할 수가 있고요. 또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이건 달라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은 나중에 영장을 요합니다. 이 점 차이점이 있다는 거니까 바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피의자 수색은 나중에도 영장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압수수색 검증은 계속 압수수색 하려면 이제 뭐가 돼?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돼. 여기는. 그래서 바로 이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바로 니은번 아까 말했지만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는 이와 같은 강제체포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이 형법에서 써먹어요. 자,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법령한 행위 중에서 사인의 현행범 체포 행위도 법령한 행위로서 정당화됩니다. 정당행위죠. 다만 체포에 수반된 행위여야 돼. 그런데 만약에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피의자가 나머지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 현행범이 나머지 들어가니까 피의자를 찾기 위해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게 되면 이건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왜? 아까 경찰은 안 돼. 경찰 아까 있었잖아. 체포 목적의 피의자 수색은 영장 없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사인은 안 그래요. 사인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집에 그 피의자가 아까 현행범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따라 들어가서 체포하게 되면요.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제3자별 침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야. 그 말. 니은이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는 이와 같은 처분은 강제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른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없고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 수색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4번 현행범 체포의 후의 절차. 자, 뭐 1번 현행범 체포서 작성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2번에 좀 중요한 게 있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억번 동그라미 현행범인의 인도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됩니다. 즉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즉시란 말 판례가 나오네요. 이때 즉시란 말은 반드시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접착된 시점에 되는 건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원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옛날에 형법서 공부했죠. 자, 현행범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해가지고 현행범을 자기 집에 감금시켜 놓은 것은 이건 감금죄가 성립을 합니다. 정당행위 아닙니다. 왜?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바로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즉시가 잡자마자 바로 이 말이 시간적 의미가 아니야. 잡자마자 바로가 아니라 불필요한 지체함이 없이. 알겠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다가 가둬놨다가 24시간 가둬놨다가 인도하면 이건 즉시 인도가 아니죠. 이게 그 말이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리을 3번. 자, 수사기의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이런 것들을 바로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 피의자에게 피의자를 체포할 때 바로 변호인 또는 변호인 선임권자 등에 대한 통지, 체포, 적부 지정 다 똑같아. 이건 변호인 접견고통권 바로 통지, 바로 이런 것들은 체포영장의 체포나 긴급체포 경우가 똑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체포 후의 조치. 여기서 또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통상체포든 긴급체포든 이런 것도 똑같아. 자, 체포했어. 그럼 이제 바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석방을 하든지. 그래서 첫째 1번 구속영장 청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라인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알겠죠? 전부 다 그래요. 긴급체포, 통상체포 전부 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겠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는 거. 자, 이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48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때 발부됨을 요하지 않고요. 또 니은번 구속기간의 기산점 다 공통적입니다. 통상체포, 긴급체포, 이런 체포도 다 바로 체포한 때부터 구속기간을 기산한다는 거. 판례 보십시오. 사인에 의한,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거 조심해. 이것도 사인에 의해서 체포가 됐어. 그래갖고 수사관이 인도됐어. 그럼 이제 사법경찰관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10일. 그러면 이때 10일은 자, 현행범인을 다른 것처럼 아까 긴급체포나 또는 통상체포처럼 체포 시부터 사인이 체포할 때부터 바로 이른바 10일이냐 아니면 인도받았을 때부터 10일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제 자 봅시다. 우리 판례 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 40일 기산점은 인도받을 때부터입니다. 자, 검사 등이 바로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부터 48시간이라.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사인이 체포할 때가 아니라 수사기관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 인도받았을 때부터 48시간이 돼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해봐.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부터 그러면 이제 이놈이 체포해가지고 즉시라겠지만 즉시가 앳넌스 바로 그게 바로가 아니라니까. 불필요한 지체 없이 이놈이 잡아가지고 5시간 이후에 넘길 수도 있어. 그잖아. 그러면 이놈이 5시간 이후에 넘겼는데 체포할 때부터 해버리면 이제 이 청구 기간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수사기관이 인도받았을 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이런 이제 고려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범죄를 사실도 있고 구속 사유 있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도받았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 이 판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현행범인의 석방이 나오겠네요. 석방. 자, 일단 바로 현행범인 체포했더라도 바로 조심할 거 바로 체포 사유가 없다. 체포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조사가 이제 체포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경우들은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현행범을 즉시 석방을 해야겠죠. 그리고 니은번 바로 동그라미. 니은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두쪽 끝에 사법경찰관은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 이게 이제 수사 준칙입니다. 법에 없어. 이게 무슨 너무 상호협력 관계야 이게. 현행범인 경찰이 현행범인 체포해가지고 석방했는데 이걸 검사한테 또 통보하래. 이렇게 통보해야 돼. 현행범인 체포했다고 여러분이 풀어주면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디귿번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미음번 보시면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은 후 발부받았어. 그런데 계속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는 지체 없이 검사는 법원에 통지해야 된다.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돼서 꼭 구속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구속하지 않을 때 그리고 풀어줄 때는 법원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음. 아까도 말했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해서는 재체포의 제한 규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바로 이 말은 뭔 말이야? 재체포의 제한이 없단 말은 다시 현행범에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체포 경우는 재체포 제한이 있단 말은 체포할 수 없다는 게 아니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다는 거야. 영장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어. 아까 말한 체포영장이 있든 구속영장이 있든
현행범 체포도 현행범을 체포해갖고 석방했을 때 재체포에 잔여했다는 것은 현행범인으로 다시 체포할 수 있다는 거야. 현행범 보면 또 체포할 수 있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재체포에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른바 바로 비읍은 그래서 그걸 동그라미 해가지고 정리해 두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지금 박스로 돼 있어요. 이런 복잡했지만 139페이지 보시면 바로 박스로 돼 있는 것들의 정리가 이제 여러분이 일목요연하게 보면 자 정리가 돼.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할 것 중에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다 아시겠지만 경미 사건의 특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포영장의 체포는 주거부정이야. 주거부정. 주거부정 또는 출석요구 불응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거부정이지 주거불명이 아닙니다. 현행범 체포는 주거불명이잖아. 주거불명인데 이 점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까 체포의 수반 압수수색 검증 보면 여기 보면 바로 나오네요. 그 체포의 수반 압수수색은 이 체포영장의 체포기구는 가로가 있어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바로 수색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긴급체포 현행범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거 이 차이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핵심적으로 해놓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책에 잘 소개가 돼 있고 강의를 들어도요 들을 때만 알아. 금방 휘발돼 버려. 뭐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 관련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관련 문제 푸는 게 어렵잖아요. 형소법은. 형법하고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련 문제가 강의만 들어도 굉장히 많이 아는 것들이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왜? 법조문이 많이 나오니까 형소법은. 그래서 그걸 형소법을 오늘 이제 현행범 체포 공부했잖아. 그러면 테마별로 현행범 체포만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고 바로 이제 그것 보다 보면 머릿속에 잘 들어와. 그리고 이제 출제자가 뭘 갖고 틀리게 하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자극이 필요해. 아까 말한 것처럼 체포영장엔 체포영장엔 체포. 우리가 경미사건의 특칙이 있었잖아. 특칙이 뭐야? 다액 50만 원 이하 벌금 과료 이런 경우는 첫째, 주거부정인 경우. 그러니까 주거부정.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바로 출석에 불응한 경우만입니다. 불응할 염려가 아니죠. 불응한 이런 것들이 금방 잊어버리거든. 근데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이제 근데 경미사 50만 원 이하 다액 5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인 경우는 출석에 불응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이 오해한단 말이야. 그러면 왜 틀렸지? 아, 불응할 염려는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통상체포 사유에는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돼. 그러나 경미 사건의 경우는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안 돼. 이런 경우는 그냥 불응해야 돼. 불응해야만 바로 체포할 수 있어.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것만 체포할 수 없어. 이런 걸 지금 강의 들으면 내가 강조하다고 중요하니까 기억하지만 금방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바로 이제 틀려. 일단 여러분이 틀리면 왜 틀리지? 그러면 여기는 경미사건은 예외구나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되게 그래요. 이건 뭐 거의 대부분 여러분도 그럴 거야. 이제 지금은 합쳐서 보는데 옛날에 형법과 형소법을 보면 자 기본 강의란 2번 정도 듣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되게 합격을 목표로 가는 건 아니야. 그래도 이제 시험을 한번 뭐 출제 요령이라든지 그런 거 보려고 가. 그러면 어떤 차이 있는 줄 알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형법 점수보다 형소법 점수가 더 높아요. 그리고 형소법이 더 쉽다고 그래. 왜 그럴까? 형소법은 기본 강의 2번 할 때 여기 강의에서 한 것들이 꽤 나오거든. 그러니까 기본 강의 2번만 들어도 형소법은 어느 정도 아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수가 좀 나와. 근데 형법은 기본 강의 2번 들었는데 판례 공부 안 해버리면 거의 문제를 못 풀어버려요. 못 풀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점수가 안 나와버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똑같은 과목이지만 형법과 형소법이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형법은 문제를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막 들으면 안 돼. 최소한 기본 강의 한 번 들은 다음에 문제집을 봐야 되는 것이고 형소법은 기본 강의를 첫 번 들을 때도 문제집을 같이 넣고 보면 좋아요. 그 다르다니까 차이점이. 알겠죠? 이렇게 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바로 체포였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구속부터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좀 공지 내지 협의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나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우리 학원이 저쪽에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네요. 이전을 해가지고 아마 교통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거리감이 좀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더 가까운, 바로 편의성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그 시험 전까지는 다녀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데, 우선은 이제 이번 시험을 목표로 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공부한 사람한테는 이 강의가 다음 달부터 문제풀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문제풀이가 큰 의미가 없어. 지금 가문강 이제 한 번 들었는데 이제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가 원래 다른 학원, 서울 같은 데 학원 보면 이제 이원화돼 있거든. 기본 강의는 계속 돌아. 이렇게 돌고 따로 문제풀이 방이 따로 이제 신설이 돼. 이제 시험 임박해서.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된 사람들은 기본 강의 안 듣고 문제풀이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고, 또 처음 강의 든 사람들은 문제풀이 안 듣고 그냥 기본 강의만 계속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학원은 지금 이제 한 시스템에서 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어떤 분은 기본 강의 한 번이 더 또 한 번의 기본 강의가 중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기본 강의 좀 들었으니까 문제풀이를 듣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일단 이제 8월달 시험이기 때문에 다 목표가 이제 그 시험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가 이제 제 예상은 7월부터 할 생각입니다. 7월부터.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말끔한 것은 형소법 기본 강의가 다 끝나면 문제풀이만 올인하면 되는데, 첫째는 형소법을 기본 강의를 좀 더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이 형법 문제풀이만 해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다 수사 증가하면 더 많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문제풀이 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맞는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원화를 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이 일행직이 지금 토요일 날 강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 이렇게 이 수요일은 이제 형소법 문제, 이 형소법 기본 강의 계속 나가고, 이제 토요일, 바로 토요일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일이 7월 1일인가 될 거야. 7월 달.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 하려고 그래,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알겠죠? 저만 그런다는 거야. 전쌤이 아니고 저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수요일은 형소법 끝날 때까지 이제 기본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문제풀이는 7월 토요일부터,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문제풀이를 좀 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조금 더 양이 많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풀이를 좀 2주를 이렇게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장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형법 판례만 따져도 지금 제가 이제 일태두라는 그 동영상업체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150강이야 지금 벌써. 다 안 끝났는데. 지금 문세관은 잘 차렸는데 150강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꼼꼼히 보게 되면 그만큼 형법만 해도 170, 180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중요한 판례 위주로 선별적으로 강의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에게. 그 점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앞번에 1차 시험에는 김대한 그 형사소송법 수사 증거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김대한 선생이 합본을 해가지고 형법 총론 강론 수사 증거 해가지고 따로 안 팔더라고. 근데 우리 책은 지금 문제집은 내 문제집이다 보니까 형법은, 그러면 그 형소법 문제집 살려고 형법 그 세 권을 살 필요는 없잖아. 그것도 볼 필요도 없는데 지금 내 책 문제집도 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사 증거만 있는 책을 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존의 수험생들을 위해 가지고 김대한 문제집을 올해 초에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나온 작년 걸 우리가 봐갖고 했어.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존의 학생들 때문에. 그러니까 신책이 있는데도 기존 책을 갖고 이제 책 구입해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과감하게 벗어나가지고 이제 그 이번 우리 형소법 문제풀이는 신광은 선생님 걸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광은 선생님은 따로 팔더라고, 수사 증거를. 기존 문제집 보니까 그걸로 할 테니까 그걸로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보시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형사법의 핵심은 문제풀이야, 문제풀이. 문제집이 이제 얼마나 여러분이 문제집을 잘 풀었느냐에 따라서 본고사에서 점수가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형법은 제 문제집으로 하는데 형소법은 신광은 선생님 문제집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양적 조절해 가지고 중요 판례주를 하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그러면 내가 강의한 문제만 공부하면 돼? 아니죠. 여러분이 복습 예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닌 것도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좀 개인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식사하시고 후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